식단에서 다른 기름을 좀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로 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 또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만 찾으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치유건강법을 전하는 상원장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왜 사람들은 병원에 그렇게 많이 다녀도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계속 아플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우리는 병을 만드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고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힘을 방해하고 있는 이 4가지 문제를 바꾸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 밥상 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인데요.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그 억눌린 감정은 세포의 어떤 소통을 끊고 또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이 습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잠자는 거, 또 운동하는 거, 또 호흡, 뭐 이런 거, 또 자세들, 이런 평소의 어떤 삶의 어떤 리듬이 바로 면역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온도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돌지 않고 또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라는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따뜻한 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어떤 관계가 치유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또 우리는 이것을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약보다 더 강력한 이 힘이 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의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병의 원인을 이게 먼저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병이 나타나는 증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증상을 어떻게 진통제로 없애볼까, 무슨 약으로 없애볼까, 무슨 음식으로 뭐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결과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병을 만드는,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병이 오면은 병이 전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병이 올 때까지는 반드시 순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독소 1단계, 독소 2단계, 독소 3단계 정도 돼야 우리가 치료를 하는 뭐 대사성 질환이니 당뇨 고혈압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나타나는 어떤 몸의 증상, 이걸 우리가 미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한 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미병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그걸 우리가 빨리 어떤 습관들을 바꿀 것이냐, 음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국가의 센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 독소 우리가 1단계라고 하는 증상들이 무슨 증상들이냐면 일단은 뭐 손발이 차가워진다든가 병은 아니지만 뭔가 붓는 것 같은 느낌, 다리가 붓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이미 병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또 검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빨리 알고 그걸 대처하느냐가 정말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소가 우리가 몸에 쌓이게 되면 독소 2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면이라는 증상과 만성 피로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약이 없다고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병이 바로 대사성 질환, 염증성 질환, 통증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처치하면은 약 없이도 음식 하나 바꾸는 거로도 마음 조금 바꾸는 거로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을 치료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치유의 핵심 요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을 뭘 갖고 치료하냐고 현대 이야기요. 대부분 다 약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는데 점점 양량이 더 늘어나고 양량이 늘어나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병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근본은 미병이라고 하는 독소 1단계 하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잠 잘 자고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해야만 바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됐는데 굳이 약 먹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인데 이게 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요즘 서양은 정말 어떻게 할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영양제도 만들고 정말 기능성 식품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다국적 기업 회사들이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동양의학을 전공했고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음식 영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강의인데 무려 비용이 좀 들어가요. 한 600만 원 제가 내고 6개월 동안 들었거든요. 이수도 했는데 그걸 이수해 봤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나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상에서도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치료가 돼야만 정말 우리의 그 근본적인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가는 게 이게 자연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방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강의를 듣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제가 어느 강의를 한번 제가 들으면은 저의 성격인데 그냥 듣지 않아요. 다 필사합니다. 완전히 필사해서 그걸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잘했다. 우리가 이제 개인 로컬에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 대학 안에서 정말 많은 연구와 또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분석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게끔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지식은 다 알아요. 채소 먹고 과일 먹으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지 10대가 20대가 또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그것을 해야만 잘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의학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몸의 변화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외에 지식적인 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200년 동안 동양에서 했던 거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더 발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서양이 훨씬 더 잘하더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지금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몸에 생긴 병은 우리가 뭔가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생긴 것은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단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본성에 맞게, 자연의 본성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즉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완치된다 이걸 떠나서 병이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마음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요리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쓰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혹시 절대 쓰면 안 되는 기름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런 기름일 수도 있어요.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튀기고 볶고 지지고 심지어 생으로도 어떤 분들은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름은 그냥 칼로리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름 자체가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고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정말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노화가 막 빨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기름 선택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에 우리가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자체가 혈관에 꽉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혈액순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포가 예민해지고 간의 해독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한테 제가 조금 죄송은 하지만 하여튼 이름은 너무 좋죠. 그럴싸하죠. 딱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대부분 이 GMO라고 그래서 유채씨에서 거의 추출해내잖아요. 유전자 조작한 거잖아요. 또 추출 과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이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이걸 화학 용해제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건강하고도 밀접한 또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고온에서 또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벽돌 지방산이에요. 그냥 몸에 들어가면 안 빠지는 지방산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인데 이런 것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염증 유발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 산화 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기름입니다. 대두유, 식용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기름이잖아요. 대두유, 식용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오메가3하고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몸 안에 염증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는 이거 과잉 섭취하게 되면요, 염증의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성염증, 비만, 당뇨, 혈압, 암까지 이어지는 어떤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세 번째는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도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포도씨유는 고온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높아가지고서 발연점이 낮아요. 그리고 산화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이 튀김 요리라든가 볶음 같은 이 고온 요리 조리에 사용하게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와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내거든요. 사실 이제 적은 양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쌓이면, 오랫동안 쌓이면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기름은 정말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잘못 쓰면 정말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름으로 추천해드리는 4가지 기름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들기름과 참기름입니다. 이건 저온 요리에 쓰는 거예요. 특히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샐러드라든가 나물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에 아주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것도 저온 압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지방이지만은 짧은 중세지방산으로 이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장지방으로 우리가 막 쌓이는 뱃살로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또 고온 조리에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 요리라든가 어떤 볶음 요리, 중식 스타일의 요리에는 추천해드릴 만한 기름입니다. 세 번째가 저온 압착한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발연점이 한 250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조리에도 이게 산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심혈관 보호와 항산화 효과도 또 그래서 뛰어납니다.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A, D, K잖아요. 이런 걸 흡수를 도와주는 또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이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오븐 요리 같은 거, 이 샐러드 드레싱에도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름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죠.
이제 심장을 지키는 이 주중해식 기름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유는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9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냐면 LDL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HDL이라고 그러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해줘. 그래서 이것도 고온 조리보다는 중저온 혹은 생으로 먹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기름을 쓰는 실생활 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름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꾸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식용유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유통기간 지난 기름들이 있어요. 오래된 식용유는 그냥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는 볶음, 튀김 요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 기름 사용 양을 뭐 3분의 1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샐러드에는 생들기름을 한번 넣어서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 생들기름으로 바꾸면 오메가3 풍부하잖아요.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염증도 상당히 좀 저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기름은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내 세포를 만들고 내 혈관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또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 정제된 어떤 식용유보다는 자연에서 스스로 짜낸 이런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집 기름부터 한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잘못된 기름을 섭취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사실 이제 모든 음식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뭐 조금 잘못 먹었다고 해서 금방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병을 어떤 치료할 때도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3개월에서 9개월 해야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 먹어서 좋아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로 좋아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용유 같은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병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만성피로입니다. 그냥 바로 피곤하다면 한번 기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손발이 차가움이에요.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안 좋은 기름 먹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이죠. 특히 비만인데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4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게 혹시 내가 먹는 물론 탄수화물, 지방 뭐 다 단백질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을 한번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딱 하나의 기름을 고른다면 어떤 기름을 드시나요? 최고의 기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들기름입니다. 올리브유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건 들기름이라는 거죠. 기름 종류 되게 많잖아요. 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기름들도 많죠.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뭐 코코넛 오일, 뭐 들기름, 참기름, 또 뭐 식용유라고 하는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유, 뭐 카놀라야까지 이런 기름의 어떻게 보면 건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름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짜는 방식이죠.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이 들기름, 참기름 같이 이 전통적인 어떤 저온, 저압 방식에서 이렇게 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콩기름이라든가 카놀라유 같이 이런 기름들은 대체적으로 고온 고압에서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학 용매를 사용하죠. 그래서 대량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기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름의 그 영양성과 안정성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어떻게 추출해내냐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기름일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짜낸 기름인 어떤 들기름, 참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매일 기름 쓰잖아요. 볶고 지지고 뭐 부치고 묻히고 기름 없이 밥상에 안 차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름 하나가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호르몬, 세포막, 면역력, 염증 반응까지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은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기름을 선택하려면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오메가 3, 오메가 6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지방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밸런스와 조화입니다. 기름은 크게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이런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오메가 3는 항염작용과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 6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지방산은 상당히 중요해요. 세포막의 원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잉 섭취할 때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 9는 심혈관 보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유 좋다라고 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기름이 되려면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천하는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식단을 보면 정말 오메가 6가 과잉이에요. 들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기름들은 모두 다 오메가 6가 주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각종 식용유, 튀김, 가공식품까지 주로 오메가 6 지방산을 이용합니다.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기름 두 번째 기준은 만드는 거예요. 전통적인 저온 압착이냐 아니면 고온고압으로 화학 추출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전통적인 고온 압착으로 짜내는 기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 게 있어요. 들기름, 참기름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만 저온 저압에서 추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다 저온 합착으로 가능합니다. 이외에 대부분 식용유들은 기름들은 현미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같은 이런 기름들은 고온 고압으로 화학 추출 방식으로 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좋은 기름을 선택하시면은 자기한테 건강한 이런 기름으로 아마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추천할 때 들기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들기름은 당연히 전통적인 저온 압착으로 짜내는 기름이면서요. 오메가 3가요. 보통 55에서 한 65%가 오메가 3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메가 그러면 6가 없느냐? 6도 있어요. 15에서 20% 정도는 또 오메가 6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메가 9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올레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유에는 많거든요, 이게. 그것도 10에서 15%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타 이제 포화지방산이 5% 정도 전후인데 이 또 포화지방산 이 원료 자체도 우리 몸 안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에너지원으로 그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들기름은 정말 오메가3가 많은 정말 이상적인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우리 몸에 최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기름이 최고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드물게 정말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결국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도 시켜주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이게 바로 오메가3의 주인공이 바로 들기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항염작용이 제대로 탁월합니다. 들기름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심장병, 당뇨, 아토피 모든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뇌세포 보호에 아주 탁월해가지고서 중년 이후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토종, 우리가 식생활과 제일 잘 맞는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들기름으로 나물도 무치고 밥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약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들기름은요,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외국 기름도 좋지만 우리 몸에 맞는, 오랫동안 딱 맞는 이런 기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영양학적으로 정말 오메가3 지방산이 이 풍부한 이 들기름하고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이 참기름을 생활 속에서 함께 섞어서 드신다면 균형과 조화가 딱 맞잖아요. 기름으로서는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을 만드는 이 두 기름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들기름을요. 첫째는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겁니다. 들기름은요, 상당히 발연점이 낮아가지고서 볶거나 튀기면 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침이라든가 비빔, 생채소 같은 거, 생나물, 된장국 마지막에 살짝 넣는 이 섭취법을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둘째는 한두 스푼이라고 하는데 작은 술로 한두 스푼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면은 우리가 칼로리 과잉이 되고 산패 위험이 또 높아집니다. 셋째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과 섞지 말고 따로 먹는 게 중요해요. 두 기름은요, 성질이 달라서 섞으면 보관 시에 산패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섞으면 참기름도 함께 산패가 빨라져요. 결국 이 들기름은 제가 가장 건강에 추천하는 기름이지만 산패가 쉽게 되는 아주 민감한 기름이라고 하는 이 약점을 갖고 있어요.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병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셔라. 공기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직사광선 금지입니다. 빛에 노출되면 바로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들기름이 고르는 팁이 있는데요. 이 생들기름이라고 다 이렇게 우리가 써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냉압착인지 한번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온에서 착유했는지 이 문구가 다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일 반드시 확인하시고 3개월 이내 소비를 권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결국 몸에 좋은 최고의 기름 딱 하나,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항상 들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이 서양식 기름 대신에 들기름 한 방울 쌀기 샐러드에 이렇게 한번 또 같이 섞어서 실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 기름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름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습관들이면 건강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에 좋은 올리브유 많이 먹을수록 효과 좋을까요? 상당히 이제 지식적으로도 들기름 좋다, 저온 압착해서 짜서 좋다, 또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온 압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한 거죠. 해보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 올리브 기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올리브 기름 하나의 단독작용은 아니에요. 그 안에 신선한 야채, 신선한 생선,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몸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이 올리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꼭 알아야 될 게 약이 아니라 그냥 식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식단이나 자기가 어떤 식단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하버드대학교의 그 음식 영양학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연구되어 있는 걸 봤어요. 28년간 92,000명을 추정 연구를 했대요. 올리브유를 먹는 사람. 하루에 한 7g이거든요. 이걸 반 스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상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올리브유를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보다 심혈관계의 사망 위험이 한 20% 전후가 낮다고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 기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또 미국 FDA 권장량에 따르면 하루에 1.5스푼, 약 한 20g 정도 섭취하면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양이잖아요. 반 스푼만 먹어도 된다. 2스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양에 대해서 2022년일 거예요. 메타 분석 연구가 나오는데요. 20g 그러면 이상 먹었다. 그래서 추가 효과가 이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즉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은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적당히. 제일 핵심은 뭐냐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이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기름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브유 섭취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는 올리브 오일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칼로리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지만은 2스푼이면은 24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게 식단 조절 안 하면요, 체중, 지방 축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이거 그냥 드시게 되면 상당히 지방을 축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 팁이 있어요.
절대로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퍼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단에서 다른 기름을 좀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로 좀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 많이 먹으면서 올리브유를 또 먹어. 그럼 지방 9칼로리씩 나오잖아요. 칼로리가 너무 과잉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생산되고 있어요. 정제 올리브라고 해서 이 고온 처리해서 진짜 공장에서 또 대량 생산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심장의 건강의 염증을 개선하는 그 심장의 건강에 가장 연구가 지금 많이 되는 게 심장의 혈액순환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 또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만 찾으면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산패율이 높은 제품들도 상당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건 유럽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히 한번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산도를 보셔야 돼요. 상도 0.8%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압착인지를 한번 라벨을 보면은 그게 나오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관과 섭취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공기, 열, 빛에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리브유도 갈색병, 개봉 후 2, 3개월 내에 섭취하는 거.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은 별로 안 좋아요. 가끔 이것도 막 귀하게 또 막 냉장에다가 보관하시는 데 있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가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발연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볶음, 튀김, 뭐 지지는 요리에 쓰면은 정말 올리브유 자체의 영양이 다 파괴되고 반대로 산화물 생성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샐러드라든가 삶은 채소, 뭐 죽, 뭐 이런 거, 스프 같은 거에 한 스푼 살짝 넣어서 드시게 되면 맛이 훨씬 더 좋겠죠. 하여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좋은 이 올리브유를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아침 공복보다는요,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이니까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이것은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위의 부담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효과에.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중에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생채소 샐러드라든가 아침 죽이나 뭐 스프 같은 거에 한 스푼 살짝 넣으시면 되고요. 특히 삶은 감자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에 한 방울 이렇게 쳐서 드시면 상당히 향도 좋고요. 이렇게 다른 음식과 섭취하면은 결국 그 음식에 있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ADEK잖아요. 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좋은 기름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다면, 오메가3가 많은 것은 항염, 뇌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참기름은 또 오메가6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향도 좋고 산화작용에 상당히 강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많다고 그랬는데 특히 심장 건강입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셋 다 장점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만 어떻게 고집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올리브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답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스푼, 큰 술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 이상 더 먹어도 효과 별로 없다. 그리고 먹을 때 반드시 생으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제품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올리브보다는 다른 기름들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름 하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어떤 생활 습관이 함께 잘 갈 때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스스로 깨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 어떻게 섭취해야 잘 먹는 걸까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쪽에서는 의과대학에서 하는 영양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논문, 좋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을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걸 배제하느냐면 상업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상업적으로 간 경우는 살짝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병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풍요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좋으니까 더 많이 먹는다. 이거 상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3 등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좋다는 논문도 수없이 많고 한데 이건 또 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찾은 논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영양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 교과서를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결코 어떤 기름이 막 나쁘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먹는 영양제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오메가3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혹시 주변에서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밥은 못 챙겨도 비타민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요즘 음식에 영양소가 너무 없대요. 그래서 꼭 영양제 먹어야 된대요. 오메가3는 혈관에 너무 좋대요.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영양제를 우리가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 비타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불과 100년 남짓해요. 1912년인가요? 이 비타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생명을 위한 아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 50년대 미국에서 이제 2차 세대 대전 주변이에요. 비타민 보충제가 대량적으로 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드디어 이제 이게 노벨상을 받아요. 그 수상자가 누구냐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넣으면 감기 예방부터 암 치료까지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온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영양 결핍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요즘 음식은 영양이 없다. 현대인은 매일 비타민이 막 부족하다. 현대인은 만성 결핍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음식으로는 부족하니 영양제는 꼭 챙기세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씩 먹는 영양제를 꼭 건강 안심보험처럼 믿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영양제를 믿게 된 제가 보니까 5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게 마케팅인데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을 너무 많이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보다는 채소 속 영양소가 줄었다는 말을 집중적으로 그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토마토, 비타민C가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훨씬 더 줄었더라. 그래서 먹어야 된다. 현미 대신 백미를 먹었으니까 영양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식단이 하는 단일 성분에 집착한 왜곡된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둘째는 증상을 영양 결핍으로 그냥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피곤하면 비타민, 눈이 침침하면 루테인, 혈관 걱정되면 오메가3.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이게 수면 부족일 수 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식사가 불균형하고 과식과 만성 염증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의사와 전문가들의 또 권위 있는 어떤 마케팅을 또 막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의사도 먹는다. TV에서 나오는 박사님이 막 추천한 거다. 실제로는 이거 브랜드 광고 아닌가요? 기업의 수익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노화, 질병,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또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 예방엔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뭐 최고래요. 혈관 막힐까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된대요. 하지만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이 종합 비타민을 먹든 먹지 않든 노화 사망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적 근거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 마케팅, 이 불안은 강력한 소비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케팅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광고의 어떤 쇠뇌들인데요. 이거 하나면은 눈 건강 끝. 지금 먹지 않으면 막 늦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몸의 어떤 소리보다는 광고의 소리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 오메가3 이 숨겨진 이 비밀들이 있어요.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비타민은 화학 합성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연 유래 비타민이다 이렇게 써 있어도 대부분 석유화학 또 옥수수 전분을 기반으로 한 합성 원료라는 거죠. 또 단일 성분이라 이게요. 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작용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 토코페리라고 하는 거 이게 합성형 비타민 E거든요. 이걸 좋게 토코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흡수율은 낮아지고 간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오메가3 같은 거에 상폐 위험이에요. 오메가3의 대부분은 어유 기반이거든요. 이게 산소와 만나면 바로 그냥 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유통을 안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하는데 비릿한 어떤 냄새가 나거나 먹고 나서 트림 같은 것이 났는데 비릿한 것이 나오면 이미 산화된 오메가3가 여러분들이 먹은 겁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로 대표적이잖아요. 문제점 세 번째는 계속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딱 뭐 얼마나 먹었다라고 하지만 몇십 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간과 신장에 해독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요, 이게 고농도의 단일 성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이 우리가 보통 한 100mg이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중 제품은 막 1000mg, 2000mg, 막 고농도 요즘 막 5000mg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몸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CD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의 발표에 따르면요, 가잉 복용된 그 영양제는요, 결국 간과 신장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유발 물질, 유해 물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국 또 비타민과 오메가3 같은 그 영양제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은요, 우리 몸에서요, 이게 사실 결핍돼서 문제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서는 이게 흡수력의 문제예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우리 먹는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흡수력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결핍돼서 문제가 돼. 많이 딱 쏟아 넣는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흡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양 과잉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래서 질병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풍요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좀 덜 먹으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물론 빈곤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환으로 봤을 때 빈곤병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결국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력이 약해지고 흡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장이 약하면 그냥 비싼 소변이 될 뿐입니다. 또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 있는데요. 자마라고 하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결국 그곳에서도 이렇게 밝히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먹든 안 먹든 사망률이나 질병 예방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져요. 사실 우리 몸은요, 스스로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장내 미상물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하면 비타민 B군을 합성한다는 거예요. 또 발효식품과 이 식이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 면역력을 높이고 흡수력을 강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들기름이라든가 아마씨 같은 천연적인 어떤 오메가3를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량을 공급해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정제된 어떤 영양제보다는 음식 자체에 포함된 이런 복합 영양소를 썼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타민 C 대신 하루에 레몬 그냥 하나 해서 물에 타서 그냥 먹는 거, 그다음 브로콜리 하나 먹는 거, 파프리카 하나 먹는 거,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 계란 노른자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고버섯에 비타민 D는 많아요. 마른 표고버섯에 많으니까 뭐 이런 거 반찬 하나 더 먹는 게 영양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비타민 B군 현미에도 들어있고요, 김에도 들어있고 콩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오메가3 들기름에 들어있고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신선할 때 먹는 게 중요하죠. 음식은 결국 제가 볼 때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음식은 약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이 믿음은 과학이 아닌 하나의 마케팅과 안 먹이면 뭔지 허전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하여튼 약통에서가 아니라 부엌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 몸의 자연치유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치유력을 방해하지 우리가 않으려면 결국 우리는 생활 속에서 햇빛도 좀 적당히 쬐고 잠도 좀 잘 자고 그냥 제철 채소 그리고 제철 과일 우리가 몸에 좋다는 발효식, 통곡물 이렇게 드시면 영양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대신 나는 왜 이걸 먹고 있었던 걸까로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신의 몸을 믿고 식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들기름, 참기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비싼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만약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서 건강을 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들기름, 참기름은 아마 더더욱 심합니다. 그게. 들기름, 참기름은 결국 조미료가 아니라 중요한 음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식은 자연이 준 그대로 신선할 때 먹어야 이게 바로 약이 되는 거예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요 좀 한 스푼만 넣어도 진짜 고소한 향이 확 피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우리 전통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산패가 아주 빠릅니다. 산패가 뭐냐면 기름이요 산소하고 빛, 열에 의해서 변질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썩는다는 겁니다. 쉽게 잘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피에 정말 탁해지고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중에 염증이 유발되고 간에 부담을 주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게 심하면 암 유발까지 가능하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들기름은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들기름은 좋은 지방산의 보물 창고이지만은 저장을 잘못하면은 가장 나쁜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들기름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풍부해요. 다른 여러 가지 기름보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 또 뇌기능에도 아주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들기름을요, 사항에서 방치하면요, 2, 3주 만에 그냥 산패되면 시작됩니다. 산패가 시작돼요. 한 달을 넘기면은 이 맛도 좀 변하고요, 냄새도 좀 탁해지면서 당연히 몸에도 해로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들기름은 신선한 생선처럼 다뤄야 한다라고요. 생선이 있잖아요.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기름 보관법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개봉한 들기름들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세요. 안 그러면 금방 상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들기름은 소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500ml씩 막 이렇게 사서 1년 두는 건 진짜 이것은 들기름으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병이라고 그러죠. 갈색 병 같은 거 이런 병에 담고 뚜껑을 정말 잘 닫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뭐 공기 접촉하다든가 햇빛 접촉 때문에 어두운 병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노출되면 산패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산패의 주범이죠. 그래서 유리병이라도 이 갈색이나 어두운 병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관 기간은 냉장 보관 시에는 개봉 후에요.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먹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참기름은 어떨까요? 참기름은요, 들기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온은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참기름의 보관 팁은 들기름과는 조금 달리 냉장 보관은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햇빛 안 드는 찬장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또 이제 여름철에 너무 고온일 때는 냉장 보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것도 개봉 후에 들기름이 1개월이라면 참기름은 2, 3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기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향이 생명이잖아요. 냉장고에 오래 두게 되면 향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관은 시원한 것, 그리고 또 빠른 소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을 보관하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팁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은 무조건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큰 병에 있으면 바로 또 딸고 먹고 하면서 공기 노출이 많아져서 금방 산패합니다. 작은 병에 담아서 이것을 자주 교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름을 따를 때, 기름을 풀 때 숟가락을 젖은 채로 넣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나 음식물이 들어가면 바로 산패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남은 들기름 있잖아요. 쓰고 나서 남은 들기름은 생채소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먼저 그냥 빨리 사용하셔야 돼요. 열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조리용보다는 생식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에 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 기름은 자연 속에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영양제가 또 산패 독소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 그냥 바뀝니다. 좋은 기름을 샀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보관과 사용법이 그 기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냉장고 속 들기름 하나, 또 찬장 속 그 참기름 하나에도 건강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 의사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비타민이라는 자체가 지금 단일 추출해가지고서 단일 그 영양 성분이냐, 비타민만 추출해갖고 하느냐, 아니면은 복합적인 곳에 들어있느냐, 이 차이가 핵심인데 이걸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채소, 생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효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양이 많았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비타민C에 대한 특히 효과는 너무 많이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논문도 너무 좀 빈약하다. 많은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저는 제가 이거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 보고 있다. 특히 제가 보는 것은 대학교에서 순수하게 진짜 연구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고용량도 막 먹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더라. 결국 우리의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이 오랫동안 쌓여있을 때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지 영양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다국적 기업들도 그렇고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30년 뒤에 50년 뒤를 쳐다보면 노후를 쳐다보면 결코 안 먹었던 한국 사람보다 더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은 절대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병은 우리한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한 번도 몇천 년 동안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제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의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정말 처음에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몸이 정말 부족할 때가 있어요. 검사로 나오지 않았는데 부족할 때 있어요. 그런 때는 일단 먹었을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넘쳤다고 해서 계속 더 좋은 효과를 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제대로 흡수하고 대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유양 쓰시면은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뇌에서요 그렇게 기억해 보여요. 안 먹어도 되겠네. 비타민 또 들어올 건데, 고용량으로 들어올 건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예요. 하나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영양학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우리 학문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 개 영양소가 뭔가를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흡수율 갖고만 단순하게 따지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흡수율을 따져요. 이 정도는 먹어야 세포가 먹는다, 세포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포는 균형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보면 대사도 그렇고 잘 안 못 먹습니다. 그 못 먹고 남은 것은 처리를 해야 돼요. 아무 처리 없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을 대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상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간이라는 장기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흡수가 대사가 될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학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장내에서 몸 안에 미생물이 한 100조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의학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벨상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과 조화가 어떻게 보면 흡수율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한테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많이 고용량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연 속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그때만 장내 미생물이 밸런스 균형 이루고 세포가 가장 흡수하기 쉬운 영양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영양제, 이제 지금까지 영양제를 좀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 먹어도 만약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좀 필요하다고 또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뭔가를 먹으면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후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영양제를 먹던 영양제를 끊고 싶은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타민 C는 또 어디서 우리가 섭취하면 될까요? 오메가3는 뭘로 보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공하고 막 이렇게 합성한 공장에서 만드는 영양제보다도 충분히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C, D, E, 뭐 오메가3, 뭐 미네랄과 항산화물질까지 모두 들어있는 식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한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단순히 이것들은 영양소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자기회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워주는 진짜 건강한 음식으로서 영양제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은 이걸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합성 산물이거든요. 어떤 것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 음식 속 비타민 C는요, 그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 효소라고 하는 거, 식이요소라고 하는 거, 뭐 또 파이토케미칼, 플라보노이드라고 이런 것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흡수율도 자정적으로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작용 하나도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 비타민 C의 대표적인 음식 베스트 3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 뭐 오렌지 같은 거, 자몽 같은 이 감귤류 과일들이 대체적으로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거 생과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은 우리가 필요한 권장량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건강에 좋다는 블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짝 익혀도 비타민C 유지력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철분의 흡수력도 함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프리카, 고추 같은 이런 열매 채소들이 있잖아요. 이거 바로 또 천연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보고. 의외로 이 빨간 파프리카는 100mg당 비타민C가 냉온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비타민C는 생으로 또 그리고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이 흡수율을 좀 높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또 여러분들 비타민 D도 많이 또 찾아서 드시잖아요. 이것은 햇빛이 만드는 천연 비타민이죠. 비타민 D는 어떻게 보면 식품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0-30분 정도만 햇빛의 노출만으로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외선 막 차단제 바르고 해서 이렇게 부족하기 좀 쉬워지는데 그럴 때는 또 대표 식품으로 우리가 좀 섭취하면 돼요.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또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는 뭐 고등어, 연어 신선한 거 쓰잖아요. 특히 햇볕에 말린 이 버섯이 있잖아요. 표고버섯에 비타민 D2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 원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생활 속 팁이 있는데요. 이 햇빛도 오전에 9시부터 11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좋은 비타민 D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 시간대래요. 또 이제 버섯 같은 것은 볶기보다는 햇볕에 날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비타민 B군이 있어요. 이거 에너지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1, B6, B12 같은 것은 또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어떤 보조 요소죠. 그래서 피로하거나 막 집중이 안 될 때 이런 데 영양제 대신 이런 음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로 현미, 보리 같은 전곡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또 콩, 두부, 된장 같은 콩 발효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달걀, 뭐 육류에도 들어있어요. 또 김 같은 곳에 이런 단백질 식품에도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도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해조류나 견과류 같은 거에 비타민 B의 B군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냥 백미보다 현미밥 드시면 돼요. 거기다 콩 좀 넣고 김 좀 싸서 드시면 비타민 B군 보충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비타민 B군의 이런 식품들이 깊은 장 숙면하는 데도 좀 관계되어 있고요.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식품 속 비타민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생리 활성 물질과 복합작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이 셀포라판, 이게 해독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포라판이 무슨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거 식품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설포라판을 꺼내서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먹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거 항산화 및 항암작용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양파,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이거 혈액순환 도와주고 면역을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강황의 커큐민, 만성염증 억제작용 하잖아요. 이게 다 항암식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또 제약회사에서는 놓치지 않죠. 제품화 해갖고 이걸 막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식품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알약으로 절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음식은 그냥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깨우는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메가3는 특히 항암작용이라든가 혈관 보호, 두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뭘 먹어요? 어유 캡슐이나 EPA, DHA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영양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비린내 나고 여러분이 트림했을 때 여기서 막 비린내 난다면 그건 이미 산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식품이 답입니다. 오메가3 최고의 식품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 가공을 가능하면 적게 한 거죠. 이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최고의 기름, 생들기름입니다. 이건 산패만 조심하면요. 매일 한 스푼 정도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가 이 아마씨하고 치아씨드라는 거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동양에 대표하는 것이 이 들기름이라고 하면 유럽을 대표하는 게 아마씨고요. 치아씨드는 저 북미 쪽에 있어요. 그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씨나 치아씨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호두입니다. 호두. 뇌를 닮았죠. 상당히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 뇌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볼 때는 이 호두도 그래서 오메가3가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 정도까지 들어있지는 않지만 산패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두 드실 때는 그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 껍질을 깨서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런 호두보다는 껍질째 있는 것을 드실 때마다 하나씩 깨서 드시는 것이 특히 암 환자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도 있잖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대표 식품으로 고등어라든가 꽁치, 연어 같은 거, 정어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주 한 2회 정도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식사의 원칙은 이런 영양제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 이런 식사 원칙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생활 속에서 좀 지키면 영양 때문에 영양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앓는 일은 좀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정제되지 않은 음식 드시는 거예요. 백미 대신 현미 드시면 되고 흰빵 대신 통밀빵 드시면 되고 채소도 막 이렇게 불이 익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 상태 그대로 생채소를 드셨을 때 훨씬 더 우리 몸 안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둘째는 계절과 지역에 맞는 식품입니다. 봄엔 해독채소 드시면 돼요. 우리 봄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냉이, 달래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되죠. 여름엔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거잖아요. 수분 채소 드시면 돼요.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 또 가을에는 여러분들 이제 뿌리 채소들이 잘 익잖아요. 그래서 뿌리 채소. 겨울에는 보관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발효식품 뭐 이렇게 드시는 것이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이 아닐까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거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한 끼 먹을 때에 자연 음식 색깔을 5가지 이상이 드셔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 잎채소죠. 대체적으로 주황색, 당근이에요. 당근. 뿌리채소에 이런 색깔이 많죠. 그리고 이제 흰색, 두부 흰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약간 현미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돼요. 검정색 뭐가 있을까요? 콩도 검정색이지만은 해조류 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해조류가 검정색인 경우도 있고요. 김 같은 거 이런 색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다 영양소를 정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색깔이 다르면 들어있는 우리가 영양소도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보조식품보다 한 끼에 먹는 이 5색 밥상이 더 강력한 항산화 치료제고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들이 영양을 보충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몸의 자기치유력 그리고 흡수력, 회복력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 영양이 아니라 복합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한 가지 음식 안에 여러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냥 균형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 비타민 제제보다는 밥상 위에 조화로운 그 식재료가 훨씬 더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약통이 아니라 이 밥상에서 한번 건강을 한번 찾아보세요. 훨씬 더 쉽습니다. 자연은 항상 건강에 대해서는 과학보다 항상 한 발 더 앞서갑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이거 뭐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또 오해를 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검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채우는 것은 그렇게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영양제보다는 하나의 밥상에서 그걸 차리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첫 번째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